네, 답변을 노래 두 곡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소나기라고 하는 곡이 있고,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소나기는, 소설가 황순원의 그 소설 소나기의 내용을, 노래로 만든 그런 곡이고요. 님을 위한 행진곡은 다들 잘 아시는, 광주를 대표하는 그런 민중가요이기도 하죠. 소나기 같은 경우는 제가 기타를 처음 배우던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들어가서 많이 불렀던 곡인 것 같아요. 님을 위한 행진곡은 대학교에 가서야 불렀지만 사실 소나기보다 훨씬 많이 불렀던 노래죠. 그 시절 대학 다니던 사람들 중에 안 불러본 사람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노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광주 지역 사람이 만든 노래고, 심지어 또 광주에서 만든 매체를 타고 전국에 알려진, 말하자면 광주발 전국 히트곡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두 곡의 작곡가가 같은데요. 김종률이라는 이름의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소나기는 1979년 광주 전일방송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이고요. 당시 김종률은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이후에 1982년에 이 김종률이 광주의 문화패들과 함께 소설가 황석영 선생의 집에 모여서 그 노래굿 넋풀이라는 작품을 만들죠. 그것을 녹음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 곡으로 만들어 넣은 곡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답변을 조금 애둘러 왔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지역발 전국 히트곡 이라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K-팝이 전지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인데, 어찌 보면 외화내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책에서 대학가요의 시대라고 제가 규정을 해봤는데요. 이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를 가리키는데, 이 시기는 여러가지 제한된 조건이 있긴 했지만 지역발 전국 히트곡이 가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고, 지금은 오히려 매체도 이렇게 발전하고 했는데 오히려 왜 그런 지역발 전국 히트곡과 같은 것을 상상하기 어려워졌는가 하는 물음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역사에는 우연과 필연이 겹쳐가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음악 매체의 영향력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좋은 오디오 시스템을 갖춘 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음악 감상실 같은 그런 로컬 문화 현장에서 말하자면 집단 감상이 가능했었고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회들, 예를 들면 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아마추어 음악회의 그런 비중이 또 상당히 컸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 지역의 문화활동, 또 음악 문화 역량,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또 대학가요의 주류화에는 굉장히 우연적인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1975년 박정희 유신 정권이 자행했던 이른바 대마초 파동, 이 대표적인데요. 대중문화를 정화한다고 하면서 신중현, 김추자 같은 당대의 최고 수준의 음악을 하던 뮤지션들을 모두 활동 정지시켜버렸죠. 방송국의 예능국 PD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텔레비전에 출연시킬 만한 그런 그 뮤지션들이 갑자기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죠. 1977년에 시작된 대학가요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기획되었고요. 속된 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이전부터 포크나 록 장르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추어 창작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대학가요 시대는 이러한 문화를 크게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영화 택시기사에 보면 그 배우 유준열이 연기한 그 광주 지역 대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죠. 저는 대학가요제 가려고 대학생이 됐어요.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은 실제로 당시에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는 대학생이라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지금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대부분 기성곡 위주로 기성곡을 커버하는 게 대부분인 것을 생각해보면, 당시 대학가요제는 사실상 100% 창작 경연이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보면 좀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말하자면 곡 하나쯤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쉽게 창작곡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내가 만들어 부른다 라는 식의 생각, 이런 식의 생각을 이 책에서 저는 DIY 음악 정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학가요의 어떤 DIY 음악 정신이
후에 1980년의 민중가요 문화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가요를 로컬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광주나 호남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1978년에 두 번째 대학가요제, 제2회 대학가요제에서 밀려오는 파도소리에라는 노래로 대상을 받았던 그 부산대학교 중창단 그 썰물의 경우를 보면 그 당시 부산 지역 대학생들의 음악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규정하는 대학가요의 시대에서 사실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1985년 대학가요제에서도 부산팀이 저 바다에 누워라는 굉장히 전국 히트곡이 되는 그 노래로 대상을 또 받았었죠. 또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나 저 바다에 누워나 모두 바다를 표상하는 지역색을 드러내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부산에서도 대학가요의 시대를 비추는 그런 책이 한 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대학가요 시대는 광주나 호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그 로컬 문화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호남의 대학가요 시대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대의 다른 도시에서는 감행하지 못했던 그 지역 자체 기획의 대학가요제가 열렸고요. 그것이 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78년에 시작된 전일방송 대학가요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 1회 전일방송 대학가요제부터 광주의 대학생 그 김만준이 부른 모모로 일대 전국적인 히트를 쳤습니다. 이 전일방송 대학가요제의 역사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차지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전일방송 대학가요제가 1회에 모모, 그리고 2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나기, 그리고 3회에는 또 빙빙빙이라는 전국 히트곡을 계속 양산하고 있었음에도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이 발발한 이후에 그 신군부의 포괄적인 그 방송 통폐합 조치에 의해서 전일방송이 KBS로 통폐합되면서 또 전일방송 대학가요제 역시 폐지되어 버렸다라는 사실, 3회까지만 하고 결국 마감된 것이, 오늘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그런 음악 문화의 기원이 이러한 그 방송 통폐합의 역사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방송 대학가요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님을 위한 행진곡과 같은 곡이 광주에서 만들어져서 또 전국에 보급되었던 것처럼 그 로컬 문화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화 시대에 대한 그 엄숙하고 진지한 그 관점을 갖는 이들에게는 좀 불편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오히려 존경과 찬사를 담은 표현인데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러한 표현은 그 문화연구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의 대중문화를 가리키기 위해서 쓰는 그 청년문화 담론과 1980년대 민중문화 담론을 좀 이렇게 연속성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바라보려고 하는 제 나름의 담론 전략에서 나온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문화연구자들은 1980년대의 이른바 민중가요에 대해서 이중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 정치적이고 또 저항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떤 존경심을 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예술을 도구로 활용한 어떤 전체주의적인 운동이었다라는 식으로 암묵적으로 폄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이중적 태도의 문화연구자들에게 대중문화 연구의 어떤 본연적 태도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님을 위한 행진곡이나 뭐 이후에 만들어지지만 그날이 오면 그런 곡과 같은 그 민중가요 레퍼토리들은 사실 엄청난 그 히트곡이었다라는 사실, 대중적 히트곡이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그 대중문화와 민중문화를 좀 연속성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는 또 민중가요를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이른바 그 86세대의 또 엄숙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고 싶은 뜻이 있기도 합니다. 소나기의 김종률과 님을 위한 행진곡의 김종률이 동일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나기의 문학청년 김종률이 갑자기 민주투사가 되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님을 위한 행진곡은 거룩한 민주투사들의 노래여서 기억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평범한 대학생들의 또 시민들의 어떤 공감 속에서 만들어지고 불러진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기억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책 맨 앞에 총서기획 취지를 담은 서문이 담겨 있는데요. 핵심은 책의 저자가 어디서 말하는지, 조금 어렵게 말하면 언표 행위의 위치를 밝히자는 데 있습니다. 그간 근대적 글쓰기의 덕목은 저자의 글쓰기의 발화 위치를 숨기고 심지어는 1인칭 화법조차도 피하는 그런 글쓰기 방법론에 있었죠. 그래서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이 횡행했습니다. 특히 음악 글쓰기에서 이런 현상이 심한데요. 예컨대 서양 막사 같은 책을 읽어보면 이게 한국인 저자의 책인지 서양인 저자의 책을 번역한 책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식의 유체이탈 화법이 거의 정신병적 표현으로 만들어진 게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 그런 표현이겠죠. 결국 근대의 유체이탈 화법은 유럽 중심주의와 같은 어떤 중심주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저항하는 글쓰기는 글쓴이의 위치와 자리를 드러내는 글쓰기다라는 것이 이 트랜스로컬 감성총서를 함께 기획한 호남학연구원 감성인문학사업단의 기획 취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역성에 매몰되자는 뜻은 아닙니다. 트랜스로컬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로컬, 즉 지역에 고립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보편성을 형성하는 그런 기획을 일컫는 말입니다. 새로운 보편성은 장소를 초월하는 데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장소에 대한 관점이 횡단하고 교차하는 그 속에서 탐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책을 통해서 광주와 호남 지역의 그 로컬 문화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면서 또 동시에 지역의 이야기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트랜스로컬한 문화 그 자체를 독자들과 함께 구성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